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챔프입니다. 100년 전 순천으로 마실 가기, 오늘 죽편 71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네. 죽편 1. 여행. 여기서부터 멀다. 칸칸마다 밤이 깊은 푸른 기차를 타고 대꽃이 피는 마을까지 100년이 걸린다. 시인은 어렸을 때 동순천을 거쳐 서울로 가는 기차를 보며 대나무를 떠올린 것 같다. 그 기차에는 청운의 꿈을 안고 정든 고향으로 떠나는 젊은이들이 가득했었다. 시인 역시 어릴 때부터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 꿈을 키워왔을 것이다. 봄, 파르티잔, 꽃 그려 새 울려놓고 지리산 골짜기로 떠났다는 소식. 저절했던 우리의 근대사를 시인은 기가 막히게 짧은 시어로 표현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빨치산으로 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이제 갓 시집온 지어미의 애절함이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다. 어쩌면 우리의 숨가빴던 근대사를 표현한 말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짧게 시를 이렇게 올려놓았네요. 또 귀. 하늘은 가끔씩 신의 음성에 선 듯 하얗게 귀를 기울이는 낫달을 두시었다. 시인은 낮에 희미하게 걸린 달의 모습에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려는 하늘의 귀를 연상했다. 미션 스쿨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접했던 시인의 신앙관을 엿볼 수 있다. 이렇듯 매산학교를 통해서 전파된 근대화의 물결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오늘의 우리 모습을 만들었다. 5. 중등교육의 산실 매산관. 매산중학교 매산관. 1930년 완공된 순천 매산중학교 매산관은 순천 지역에서 도를 이용한 학교 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현재 매산관이 완공되기 이전에는 재료와 크기에서 조지 와츠 기념관과 유사한 규모였다. 매산학교 초기의 영문 명칭은 순천 성교부 설립의 재정을 전적으로 뒷받침한 기부자 조지 와츠의 이름을 따라 와츠 기념 남학교였다. 건물의 설계는 광주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스와인 하트에 의해 설계된 것으로 추정되고, 건축공사는 초기의 성교부 건축물과는 달리 성교부에 의해서 양성된 한국인 기술자에 의해서 건축된 것으로 보인다. 매산관의 배치. 매산관은 순천 성교부 건물 가운데 유일하게 건물의 정면을 남향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순천 시내로부터 접근하는 학생들을 맞이하는 방향으로 채광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건물의 평면형은 전체적으로 역T형이다. 공간 구성. 매산관은 성교학교 건물에서 볼 수 있는 중앙홀형과 중복도형이 결합된 상태이다. 지금은 없으나 주출 입구는 외벽면에서 돌출되어 외벽면에서 출입구가 바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중앙복도에 2층으로 오르내리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강당의 측면에 가벽을 설치하여 쓰임에 따라 규모를 달리할 수 있었다. 구조와 재료. 지하층의 남쪽 흙에 면한 부분은 콘크리트 벽과 조적조 기둥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강당과 접한 2층 복도벽은 벽돌을 사용하였다. 성교부 초기의 건축물에서 일부 성석이 사용된 것과는 달리 읍성이 철거된 이후로 옥천동 등에서 채석된 석재를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창호의 목재 틀이나 창문, 실내용품 등도 미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오르내리창의 부속물. 추. 애양원 박물관 소장 자료. 6. 순천 최초의 서양식 근대 건축물 프레스톤 주택. 순천 성교부의 개설이 결정된 이후 1913년 4월 프레스톤 선교사 주택 등이 완공되자 여러 선교사들이 매산 등에 상주하게 되었다. 이후부터 매산 등이 순천 근대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프레스톤 선교사의 주택은 순천에서 가장 먼저 건축된 서양식 건축물이다. 프레스톤 주택의 외형은 서양식 건축물에 한식 지붕을 얹은 한양 절충식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지붕 보수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다락으로 형성되어 있다. 1층 현관을 중심으로는 좌우 비대칭의 정면이나 거의 1대1의 비례로 수직적 성향으로 나타난다. 인면 창호는 불규칙적인 실의 크기에 맞춰서 크기가 다양하다. 주택의 벽면은 가로 세로 길이가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정방향으로 주거 공간의 칸막이 등의 공간 구익은 건물 사용 목적에 따라 철거되어 원형을 유추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1층의 벽난로가 당시의 난방 시설이 우리의 온돌과는 달랐음을 보여주고 있다. 건축 재료에 있어서 외장은 석재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내부에 벽돌을 쌓고 그 위에 최종 마감재로 처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 자재로 활용된 석재의 경우 순천 부읍성의 석재나 현장 부근의 석재를 사용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순천 부읍성의 경우 그 철거는 1925년 이후에 완전히 이루어지나 순천을 경유하는 조선 총독부의 도로 계획이 1912년부터 1914년에 추진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성곽의 석재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만은 없다. 7. 교사의 역경을 묵묵히 간직한 코잇 주택. 코잇 선교사 가족의 순천 정착 과정에서 당시 선교사들의 근무와 생명의 최대 위협 요소가 한국의 위생 상태와 풍토병이었음이 드러난다. 프레스톤 선교사의 서재에서 생활하던 코잇 선교사의 2살, 4살 남매가 이질에 걸려 사망하고 이를 간호하던 코잇 선교사의 부인 또한 감염되어 사경을 헤매다 가까스로 회복된다. 이 사건으로 프레스톤 선교사 가족은 다시 광주로 들어가고 이로 인해 순천 선교는 1913년 서양식 선교사 숙소가 완공되기 전 수개월 동안 단절을 가져온다. 순천 선교부 설치를 결정한 이후 순천 선교부를 꾸리기 위해 코잇과 프레스톤이 순천의 주택이 완공되기도 전 선발대 격으로 들어와 상주하기 시작했다. 특히 코잇 가족은 선교사들이 순천에 들르면 기거하던 한옥에서 살더라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아이들과 함께 순천에 이사했다가 이 지역에서 최초로 순교를 맞이한다. 이후 순천 지역의 선교는 선교사들의 근대적인 숙소가 완공된 해 9월부터 프랄, 안철윤 선교사 가족을 필두로 광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선교사들이 순천에 속속 들어오면서 이곳 매산 등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코잇 선교사 주택은 순천에 남아있는 선교부 주택 가운데 당초의 용도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 건물이다. 순천 선교부의 다른 건물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번용되어 내부 원형을 상실하였지만 아직까지 주택으로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 8. 외국인 학교, 선교부 어린이 학교. 외국인 어린이 학교는 순천 선교부 선교사 자녀 교육을 위한 공간이다. 그 규모는 현존하는 선교부 건축물 가운데 가장 규모가 작다. 선교부 건축물 가운데 학교 건축은 대부분 소규모 건물에서 출발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규모를 확장한다. 매상관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외국인 학교는 학교로서는 규모의 변화가 없다. 외국인 학교 역시 초기의 주택 건축과 달리 외장재로 구운 벽돌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재료 선택은 학교 건축물이라는 용도 구분에 따라 매산학교, 매산관 건축 이전의 건축물, 매산여학교, 와츠 기념 성경학교 등과 마찬가지로 벽돌을 사용하였다. 외국인 학교의 정면은 다른 건축물에서와 마찬가지로 옛 순천부 읍성을 바라보고 있다. 정면의 현관은 건물의 규모와 내부 공간의 쓰임을 고려한 듯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9. 상토시설. 묵상의 숲 간이 상수도. 선교사 마을의 상수도 시설은 선교부 설립 당시 이질 등의 수인성 전염병을 염두에 두고 시설이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순천의 상수도 시설은 1933년에 현재의 옥천 정수상을 통해서 공급되는데, 공급되기 이전의 복원을 우려하여 독자적인 상수도 시설을 구축하였다. 선교사 마을 이외의 대표적인 경우가 순천의료원의 전신인 전남 도립 순천의원 도립병원이다. 전남 도립 순천의원은 1921년 10월 준공되는데, 이때 병원의 수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 시설의 일부로 독자적인 상수원을 확보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시설된 간이 상수원은 당초의 용도는 아니지만 최근까지 활용되고 있다. 선교사 마을의 상수도 시설은 이원화되어 공급된 것으로 보이며 수요가 많은 병원과 기타 시설로 나뉘어 공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저수용 탱크 용량을 초과하는 용수는 현 매산고등학교 연못으로 우회하도록 계획되어 수자원의 관리에 있어 작지만 섬세한 배려가 엿보인다. 하지만 최근 선교사 마을의 저수 탱크 일부가 건축 공사로 인하여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묵상의 숲 간이 상수도 현 매산고등학교 연못. 10. 전나무와 호두나무, 덕우두나무. 1930년대 순천중앙교회. 매산 등에는 선교사들이 심은 나무가 곳곳에 남아있다. 중앙교회 정문을 들어서면 전나무가 100여 년 전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이 전나무는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활용되었다고 한다. 매산 여자고등학교 정문을 지나 프레스톤 사택 앞에는 덕우두 나무가 있다. 이 나무는 부활절 즈음에 백꽃과 함께 꽃을 피우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꽃잎이 4개이다. 2개는 다른 2개보다 짧아서 십자가를 상징한다. 는 말이 있다. 꽃잎 끝이 약간 오그라져 있고 붉은색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못 박히신 못자국과 피라는 말이 있으며, 가운데 보이는 꽃술은 예수님의 왕관을 뜻한다고 하며 하나같이 꽃잎들이 하나님을 보듯 하늘을 향하고 있다. 더구도 나무는 꽃이 다 지고 나야 잎이 나온다.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모욕으로 가져와서 현재 중앙교회와 삼풍 그린파크 위 언덕, 학교 등 3곳에 심었다고 한다. 중앙교회에 심었던 나무는 중앙교회를 개축하면서 없어졌으며, 삼풍 그린 뒤에 있던 나무도 집을 지으면서 없어지고 현재 매산여학교 교정에만 남아있다. 일설에 의하면 이 나무를 한남대학교에도 옮겨 심었다고 한다. 또한 삼풍 그린 아파트 뒤 언덕배기에는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가져다 심은 검은 호두나무가 고고한 자태를 부리며 선교사 마을에 지나온 자취를 굽어보고 있는 듯하다. 더우두나무 전설. 2000여 년 전 중동 지방에는 큰 나무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우두나무는 통이 굵고 질도 좋은 아주 강한 나무였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십자가 형태를 만들기 위해 이 나무를 주문하곤 했지요. 하루는 로마 정부관리가 와서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죽게 되는데 특별히 좋은 나무로 만든 크고 튼튼한 십자가를 가져오너라. 그러자 사람들은 그 숲에서 가장 싱싱하고 큰 나무를 잘라서 튼튼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만들어서 배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숲에서 일하던 일꾼이 급히 달려와 숲 관리자에게 말했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 숲에 좋은 나무들이 모두 시들었어요. 관리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 싱싱하던 나무들이 다 시들었다니 어찌된 일이요? 관리자는 놀라서 급히 숲으로 뛰어가 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나무들이 앙상하게 키만 크고 모두 시들시들했어요. 그는 원인을 찾아내려고 나무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천 개의 꽃이 피어있는 가지 사이를 걷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한 일꾼이 소리쳤어요. 아무도 이 비틀어진 나무로는 십자가를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꽃잎들마다 끝에 불탄 것처럼 붉은 못자국이 있는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 덕우두나무는 오크나무처럼 크고 튼튼했는데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슬픔 때문에 너무 괴로워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에게 말했대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너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내가 알았노니 앞으로는 너로 십자가를 만들 수 없도록 키가 크지 않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아주 가늘고 구불구불 꼬이게 할 것이며 꽃잎은 짧고 긴 4개의 잎이 십자가 모양이고 꽃잎 끝에는 붉은 핏자국을 내고 가운데 꽃술은 가시 왕관 모양으로 내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리라. 이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레드떡 우드 나무가 되고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고 있는 핑크 떡 우드 나무가 되고 예수님 돌아가신 것을 슬퍼하는 위핑 떡 우드 나무가 되었어요. 11. 기도산. 현 애양직업 보도소 뒷산의 공터 남봉산 일명 기도산은 교인들의 어려운 일이 있거나 기도를 드릴 일이 있을 때면 함께 모여 합동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활용되던 곳이다. 코잇 선교사의 2 자녀가 이질에 걸려 사경을 헤맬 때 남매의 병이 치유되기를 모든 교인이 함께 모여 눈물의 기도를 올렸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곳을 에덴 동산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지금도 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던 공터가 숲을 사이에 남아있다. 12. 근대 서양 문물이 순천과 마주한 곳 양사제. 근대기 순천에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과정은 자세히 알 수 없다. 외국인이 자신의 의지로 순천에 정착하는 것은 일본인이 처음일 것이다. 하지만 일제강점 초기 순천의 관공서 활용해서 소형 창고나 화장실, 일본군 수비대 막사의 경우를 제외하면 건물이 신축되는 예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인의 순천 정착은 남내동을 중심으로 하는 읍내시장 상권을 장악하면서 시작된다. 하지만 당시 한국에 진출한 일본인의 영세성을 고려한다면 그들에 의한 서양 문물의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당시의 정황을 살펴보면 1910년을 전후해서 순천에 집중되는 선교사들의 행보가 순천에서 서양 문물 도입의 시금석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순천의 선교부 설립이 결정된 이후 초기의 선교활동은 양사제에서 시작된다. 양사제는 조선시대 향교에서 교육기관으로 활용되던 곳으로 선교부 설립 결정과 함께 순천 향교에서 빌려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제강점기 자료에서 양사제의 규모는 20평의 규모로 수비대 관사와 인접하여 있었으며 향교에서 매각한다. 일부 사료에서 양사제가 수비대 관사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매각 당시의 설명에는 언급되지 않는다. 선교부 정착 시까지 교회, 순천중앙교회 전신과 초기 은성학교, 매산학교 전신과 이곳에서 시작된다. 당시의 교통수단을 감안하면 선교부 건립 전 선교사들의 숙식이 이곳에서 같이 해결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식생활의 차이 때문에 별도의 이동식 조리기구를 사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13. 의료원 공원. 순천 중앙교회 조지 와츠 기념관과 동측 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공원이다. 순천 의료원 앞 공원은 현 순천 의료원이 일제강점기 도립 순천 의원으로 설립된 이후 1945년 해방이 되기 바로 직전 완공된 2번째 본관 증축 공사를 전후하여 건립된 병원 관사 자리였다. 도립 순천 간호 전문 대학의 전신인 순천 간호고등기술학교가 전라남도에서 2번째 간호사 양성기관으로 설립되면서 간호사 숙소가 학교 기숙사로 활용된 건물이 함께 군집되어 있었다. 병원의 부속 시설 자리에 도심공원이 형성되어 중앙교회 옆 자투리 공간의 휴게 공간 조지 와츠 기념관과 함께 도심 속에서 작은 여유를 느끼게 한다. 14. 우명마을의 고목. 옛 우명마을의 고목. 옛 우명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 매산중학교 담장과 고목이 시간의 흐름을 가르는 듯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고목이 가져다준 그늘을 지붕 삼아 조성된 작은 쉼터는 우리가 도심 속에
트레킹 코스를 즐기는 가운데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다. 15. 동양과 서양의 만남 그리고 한, 매산 등의 담장을 따라. 매산 등, 지금의 매산중학교 정문에서 시작되는 시선 높이의 담장이다. 20여 년 전만 해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흙과 돌이 어우러진 담장이다. 매산등 일대를 감싸고 있던 이 담장은 시간의 흐름을 감추기라도 하듯 콘크리트 판넬, 시멘트 벽돌, 주물 담장 등이 하나 둘씩 그 사이를 메워가고 있다. 선교사 마을 조성 초기에는 철조망 등으로 영역의 경계를 설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철조망 등이 점차 철거되고 지금 남아있는 담장, 즉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사용하여 사람의 눈높이를 조금 초과하는 우리네 담장의 형태로 설치된다. 지형과 지세에 순응하여 조성되는 우리네 담장처럼 경사지에서는 경사면을 따라 그 높이를 형성하여 시각적인 율동과 안정감을 뒷받침하고 있다. 16. 여순사건, 선교부 수의실 및 여순사건 집단학살 추정지. 선교부의 담장을 이야기하면서 1948년 여순사건을 빼놓을 수는 없다. 한국전쟁은 1950년 발발하지만 순천에 있어서 한국전쟁은 이미 1948년 10월에 여순사건에 의해 시작되었고 그 끝은 1955년 서남지구 전투경찰대가 해체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순천 지역에서만 16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인적 자원의 손실과 인간관계가 일시에 무너지고 헤아릴 수 없는 한을 우리네 가슴에 안겼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선교부 인근에서의 사건은 당시 해질 무렵 진압군이 들어와 당산나무 아래 공터에 마을 주민을 모이게 한 다음 이들을 이끌고 선교부 쪽으로 이동하다 담장 옆 고랑가에서 26명을 집단 총살하였다. 그 이튿날 보이열 목사가 박기열, 박순규, 이재만 등의 도움으로 집단 학살당한 26명과 봉기군 1명의 시신을 선교부 밭에 묻었다. 우영철과 김칙과 아들의 시신은 가족들이 찾아감으로써 현재 25구가 묻혀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의사 정인내가 페니실린 병에 시신의 이름을 적어 넣어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2008년 8월 매장 추정지에 대하여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당시 수습된 유골은 발견되지 않았다. 여순 사건의 비극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유산으로 남아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좌익 진영의 반란군과 이를 진압하려는 정부와 우익 진영의 공방이 계속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도 제각기 지지하는 사상이나 이념에 따라 나누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지역사회에서 맺어진 인연으로 이념과 사상의 구분 없이 좌우익으로 갈려 있었다. 여기에 감정적인 문제까지 겹쳐 마치 어린아이들 골목대장 놀이터처럼 변했다. 자고 나면 형세가 달라지고 폐하가 바뀌어 주민들은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었다. 밤에는 반란군이 세상을 지배하고 날이 새면 경찰과 정부군이 들어와 치안을 장악했다. 안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양쪽 진영에 어떤 관련을 가지려고까지 했다. 그런 가운데 정부나 반란군 간의 승패를 가르는 작전들이 진행될 때마다 민간인들의 희생은 커져만 갔다. 그리고 가족들은 감정적인 복수심이 발동해서 동족 상잔의 아픔은 자꾸 확대된 것이다. 서정춘 시인의 봄 파르티잔이란 시에 이러한 정황이 잘 나타나 있다. 매산 등의 비극도 이런 범주 안에서 이루어졌다. 가족 누군가가 경찰이나 군대에 있다는 이유로 양쪽 진영으로부터 고초를 당한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밤이면 반란군에게 시달리다 이를 견디기 어려운 사람은 경찰의 보호를 받으려고 했으며 또 반대로 반란군에게 협조했다는 명목으로 경찰의 보복이 두려운 사람은 반란군이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아무리 평온하게 중립을 지키려 해도 이곳 민초들은 바람과 물결에 휩싸이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증언에 의하면 반란군을 소탕하려는 진압군이 아침에 모든 주민들을 북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이게 하고 완장을 찬 사람을 내세워 최근 반란군에 부역했거나 협조한 사람을 색출하도록 했다. 그리고 부역자로 지목된 사람은
현장에서 사살하는 살벌한 분위기가 계속되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야음을 틈탄 밤에도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역시 완장을 찬 사람은 반동을 지목했고 그들은 가차 없이 처형되었으며 시체도 아무데나 버리는 정도였다. 군경에 희생된 시신을 가족들이 수습하고 있는 모습. 이경모 사진.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의 9가지 감사문. 여순 사건의 와중에 당시 순천에서 학교에 다니던 손동인과 손동신 형제가 희생되었다. 이들은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린 애양원 교회 손양원 목사의 아들이었다. 손 목사는 유학의 꿈에 부풀어 있던 두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감추고 오히려 순교자 자녀를 두게 된 것에 감사하며 진압군에 의해 처형될 처지에 놓인 가해자를 석방시켜 자식으로 맞아들이는 기독교의 사랑을 실천했다. 손 목사는 또 6.25 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도 성도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며 피난길을 마다하고 두 아들이 갔던 순교자의 길을 택함으로써 피로 물든 여순 지역을 한국 기독교의 성지로 가꾸어 놓았다. 그의 행적을 담은 추모공원이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애양원에 마련되어 있다. 순천시에서 제작한 뮤지컬 사랑의 원자탄 공연 장면. 손양원 목사는 10월 27일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어버이로서 감사한 마음을 9가지 감사문으로 표현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써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께 감사합니다. 여순 사건과 크레인 선교사 가호. 여순 사건 당시 좌우 대립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무고한 희생을 치렀다. 황두현은 인민재판 배석자로, 박창길 검사는 인민재판의 판사로 활약했다고 하여 취조를 받았고 박 검사는 사형을 당해야 했다. 물론 우익 세력의 모함과 계획된 조작, 고문, 구타로 인한 살상이었다. 사건 직후인 20일 새벽 6시 국회의원 황두현의 신변을 염려한 박창길 검사가 황 의원을 찾아와 설득하여 선교사 크레인 집에 숨게 된다. 얼마 후 14연대 소속 미 고문관 크레반 중위 등도 크레인 집에서 머물렀다. 미 고문관 2명, 스튜어트 M 그린바움 중위와 고든 모어 중위는 업무차 광주에 출장 갔다가 사건이 터지자 여수로 내려가라는 지시를 받고 내려와서 진압군의 작전을 주도하다가 봉기군에게 붙잡혔다. 총살 위협을 받던 그는 14연대 통역관으로 일해오다 봉기군에 합류한 유창남 상사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지고 크레인 선교사 집에 머물게 되었다. 뒷날 사건이 끝난 뒤 군법회의에서 유 상사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들 고문관의 도움으로 살아났다고 한다. 크레인 선교사 집에는 이 밖에도 김상권, 김규당 목사, 크레인 목사의 서기도 함께 있었다.
황 의원은 23일 오후 국군이 진주하자 크레인 집에서 나왔으나 자신 역시 부역 혐의를 받아 호남은행 현 조흥은행에 있는 군특별조사국 지하실에서 인민재판에 배석 판사를 했다고 하여 몽둥이로 심하게 구타를 당해야 했다. 다행히 크레인 선교사가 송호성 전투사령관을 찾아 황 의원의 알리바이를 주장하여 풀려났으나 정부와 언론으로부터 반란 가담의 누명을 써야 했다. 황 의원이 국회로 나와 해명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내 하나님의 집에 누워 무엇을 걱정하겠나? 보이어 목사의 믿음을 알 수 있는 일화가 있답니다. 여순 사건이 발발하자 이순배 목사는 당시에 선교사를 도와주고 있었음. 선교사들이 걱정이 되어 급한 마음에 매산동으로 뛰어갔답니다. 그런데 보이어 목사는 바깥에 혼란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태평하게 낮잠을 자고 있지 않겠어요? 이순배 목사는 그 태평스러움에 하도 어이없어 하며 보이어 목사를 흔들어 깨웠어요. 목사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밖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어서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어서요. 하고 말하니 보이어 목사는 눈을 비벼뜨며 말하기를 내 하나님의 집에 누워있는데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하며 다시 누워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17. 풍토병.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였던 부분이 한국인들이 보여준 위생관념이었다고 한다. 모든 선교사 의사에게 있어서 한국인의 위생 결핍은 중세 유럽에 견줄만 하였다. 1880년 후반에 서울만 하더라도 릴리아스 호토는 화장실은 더럽고 좁은 도랑을 타고 흘러내리다가 넘쳐 흐르기 마련이며 진흙으로 가득 찬 우물은 정원과 도로 곳곳에 산재하였으며 우물은 하수로 오염되고 그 곁에서 흙탕에 젖은 옷을 빨래하였으며 수없이 버린 채소들이 썩어서 냄새를 진동시키며 모든 상상력을 발휘하더라도 너무나도 비보건적이며 비위생적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또한 선교사들의 눈에는 한국인의 비위생적인 삶이 집 구조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였다. 의사 셔우드 홀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변소는 도로의 측면을 흐르는 도랑에 걸쳐서 지었지만 그것도 주로 여자들이나 사용하고 남자들과 어린아이들은 흔히 도로에서 용변을 봄으로써 도로라 할 수 없을 정도이며 사실은 도로가 전체적으로 화장실이라고 할 정도이지만 다행히도 매년 우기가 오면 자연의 덕으로 씻겨나간다. 한국인들에게 무서운 질병은 콜레라, 천연두, 백일기침 등이었으며 이만큼 무서운 질병은 나병과 결핵이었다. 이러한 질병들은 모두 다 위생을 깨끗이 하고 예방함으로써 질병에 감염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일단 병이 발병하여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간호하는 것이 병 치료의 최선의 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선교사 의사들이 한국에 처음 올 때와 오늘날의 상태를 비교함으로써 선교사 의사들의 노고를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마펫은 이렇게 썼다. 한국의 모든 금기와 의학적인 미신들이 깨끗한 개신교 의료 행위의 도래로 말미암아 모두 쫓겨난 것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침술사, 한의사, 샤먼들을 거의 모든 시골과 도시에서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그러나 옛 관습이 오래 지속되었다 할지라도 혁명은 오고 말았다. 의학이 진정한 변혁을 주도하였으며 감리교 여자 간호사 에드먼드가 간호라는 한국어를 만들어내기까지 간호에 관계된 단 한마디도 없던 한국의 근대화라는 기적을 가져왔다. 그렇지만 한국인들의 생활 환경이 위생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음식을 조리하기에 앞서서 잘 씻지 않음으로써 기생충에 감염되었다. 이러한 즈음에 순천 선교부의 크레인 구 바울 선교사는 한국에서 기생충 구충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어느 날 9살 여자아이가 장이 폐색되어 고통을 호소하였다. 수술하여 본 결과 그 여자아이의 장 속에 숫자적으로 헤아릴 수 있었던 회충의 수요가 1063마리였다. 이 여자아이는 죽고 말았지만 이때부터 한국의 모든 학교에서 기생충 검사가 실시되고 구충제를 복용함으로써 기생충 감염률이 1960년대에
80%에서 1980년대 8%로 낮출 수 있었다. 이러한 풍토병으로 희생당한 선교사와 자녀들이 많음에 따라 로이스 린톤이 계획 사업에 일생을 건 계기도 되었다. 18. 청춘 남녀의 데이트 명소. 우명마을의 고목과 매산중학교 돌담길. 이곳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란 영화가 촬영되었던 곳이다. 근대화의 상징인 근대식 학교와 병원이 들어선 매산 등은 남녀가 유별하던 유교 사회에서 사교의 장소로 알려지기도 했다.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오르내리던 매산 학교의 청춘 남녀 학생들과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느새 젊은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거닐어 보고픈 산책의 명소가 된 것이다. 당시 매산동의 남서쪽에 공마당이라고 불리던 묵정밭에서 축구 경기가 열리곤 했는데 이때마다 인근 지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성황을 이루곤 하였다. 당시에는 마땅한 놀이공원이나 휴식 장소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산동이 어떤 기능을 했을 것인가는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저마다 꿈이 가득한 청춘 남녀들은 이 매산동에 오면 새로운 문물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근대 문물과 전통적인 가치관이 서로 만나던 매산동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갔다. 자연히 문화 접변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그 중에 하나가 젊은 남녀의 데이트 코스로도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양반집 가문이나 전통적인 생활 방식에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매산동을 풍기문란 지역으로 여겨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하였다. 신식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 가운데 덜어는 집에서 부모들이 강제적으로 맺어준 결혼을 피해 매산동에서 약속한 날 서로 만나 서울 등의 도의지로 도피하기도 하여 일부 사람들은 매산동을 젊은이들이 모이는 순천의 연애등이라고도 하였다. 매화 꽃이 만발하는 봄날의 매산동에서 만나자는 약속은 많은 청춘 남녀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언어였다. 그러나 역사를 이어서 매산동은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는 영화가 촬영되었던 느티나무가 지금까지 쉼터로 잘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매산 여학교를 중심으로 순천 지역의 근대화 과정을 그린 80년대의 KBS의 인기 드라마 울밑에 선 봉순화야의 배경이 되는 등 근대화 과정을 지켜보던 오래된 명소였다. 19. 매산학교와 축구 이야기. 매산학교 축구대회 기념. 1933년 지금의 매산중학교 운동장은 이 지역에서 최초로 축구를 할 수 있는 규격으로 만들어졌다. 아무랬던 일제 식민지 시대에 젊은이들이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놀이가 축구였다. 서양에서 선교사들에 의해 축음기, 카메라, 자동차 등 근대 문물이 들어오면서 농구와 정구, 야구와 축구 등의 스포츠도 동시에 들어왔다. 언거교장, 원가리는 야구를 좋아해서 많은 학생들이 야구를 즐기기도 했지만 야구와 농구, 정구는 축구만큼 우리 젊은이들의 인기를 끌지는 못했다. 축구는 거의 매일 젊은이들이 모이면 하는 운동이었는데 공을 차고 놀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 그런 중에도 지금의 금곡동 공마당에 위치한 묵정밭이 좀 비좁기는 하지만 공을 차며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비록 정식 구장은 아니지만 축구 시합이 열리는 날이면 인근 광양지역은 물론 멀리 고흥과 하동 등지에서까지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었다. 이곳에서 펼쳐진 갖가지 묘기를 보며 환호하며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끼를 발산하고 자신들의 가슴 속에 간직한 꿈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축구에 대한 열기가 고조된 가운데 매산학교의 축구부가 결성되고 평양에서 축구를 전문으로 가르치기 위해 김원식 선생이 코치로 부임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매산중학교 운동장이 축구장 규격에 맞춰 조성되었다. 이후 매산학교 운동장은 시간만 나면 매산학교 학생이건 아니건 축구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명소가 되었다. 이렇게 하여 매산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축구를 배운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국적인 대회에 참가하는 준비를 하게 되었다. 이런 대회 때마다 스타급의 선수들이 탄생하고 이들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날이면 관중들은 오늘날과 같이 더 많아졌다. 당시 연희 전문과
숭실 전문 등 대학이 있는 서울과 평양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겨루는 경평 축구가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이런 가운데 순천팀도 전국 대회에 참석하여 상위 팀에 입상하자 그 감동은 대단했다. 이를 계기로 매산학교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철도국 직원들을 중심으로 1931년 팀이 결성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이 무렵 순천에는 축구를 할 수 있는 철도 운동장도 생겨나 순천 지역에서 축구는 가장 인기가 있는 스포츠로 자리를 잡았다. 쉬어가기. 이 집에는 죄가 많습니다. 선교사들이 집집마다 신방을 다닐 때였어요. 하루는 어느 집에 신방을 가서 앉았는데 천정에서 쥐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이었어요. 옛날 한국의 집들은 천정에 쥐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선교사는 쥐라는 발음을 잘못해서 죄로 발음을 했어요. 이 집에는 죄가 많습니다. 선교사가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지요. 그러자 주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것이었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옆집 호박이 어찌 탐스럽게 그만 저도 모르게 따버렸습니다. 다시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흑흑. 선교사는 주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죄가 우르르 부흥회를 하더니 주인을 회개시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자 주인은 흐느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영문도 모르는 선교사는 쥐 덕분에 은혜롭게 신방을 잘 마쳤대요. 제4장 매산등을 가꾼 사람들. 1. 순천 선교부 선교사들. 1920년대 선교사들 코잇, 로저스, 프레스톤. 1913년 개설된 순천 선교부의 목사 선교사로는 프레스톤, 변요한, 코잇, 고라복, 프랏, 안채윤 선교사이고 의사 선교사는 리딩햄이며 간호사는 그리어 또는 기안나 선교사였다. 여성과 아동의 복음 선교와 함께 교육까지 겸한 선교사는 두푸이, 한국명 두에란과 비거, 한국명 백리다 선교사였다. 후에 리딩햄 의사는 목포 선교부로 옮겨감으로써 대체 의사 선교사로서 티몬스, 한국명 김로라 의사 선교사가 도착하였다. 순천 선교부에서 1913년부터 1981년까지 근무하였던 선교사의 총수는 73명이다. 이를 세분하면 복음 선교사는 목사 가정이 16가정에 32명이고 아동과 부녀 선교사로 근무하였던 처녀 선교사가 8명으로 총 40명이었다. 의료 선교사는 순천 알렉산더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의사 선교사 4명과 그들의 부인 4명, 간호사 3명으로 총 11명이었다. 또한 애양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의사 선교사는 남자 4명과 그들의 부인 3명과 여의사 1명으로 총 8명이었고 물리치료사는 남자 1명과 그 아내 그리고 여자 처녀 1명 총 3명이었다. 교육 선교사는 순천 매산학교를 맡았던 남자 교사 1명과 그의 아내가 있었으며 선교부 행정을 맡았던 선교사 1명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을 맡았던 선교사는 10명이었다. 여기에 가족으로서 선교사와 함께 여생을 보내기 위하여 방문하여 함께 기거하였던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 선교사들 가운데에서 선교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 한국에서 삶을 마친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순천 선교부에서 사망한 선교사 가족. 2. 선교부 사람들. 프레스톤 선교사. 순천 선교의 아버지 프레스톤 선교사. 프레스톤, 한국명 변요한, 1875년부터 1975년까지. 목사는 1875년 4월 30일에 플로리다주 페르디난도에서 태어났다. 1903년에 애니 샤인
와일리 양과 결혼해서 곧바로 한국 선교사로 목포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듬해 아들이 태어났지만 한 달 만에 죽고 말았다. 그런 슬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목포 성령 대부흥 운동을 일으켜 목포 교회를 부흥시키고 광주로 와서는 숭일학교 교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교육 활동에도 기여했다. 1910년부터 순천으로 이사와서 알렉산더 병원을 설립하고 개원하여 순천 선교부를 만들었다. 그는 농촌교회를 개척하고 섬 지방에 복음을 전해 우왕리 교회를 지었다. 순천 지방에는 변 목사님의 설계로 지어진 교회들이 많이 있다. 특히 우왕리 교회를 지을 때는 중국 목수를 보내서 빨간 벽돌을 구워내도록 해서 오겨본 기슭에 십자가를 우뚝 세웠다. 그 후 세 딸과 둘째 아들을 낳아 세 딸들도 모두 선교사와 결혼하여 선교 활동을 하고 있고, 아들 존 F. 프레스턴 주니어는 광주 기독병원에서 의료 선교를 하기도 했다. 막내딸은 순천의 검정고무신 휴 린턴 목사의 셋째 아들 제임스 제미와 결혼하여 휴 린턴 부인과 가까이 살고 있다. 순천 선교의 아버지인 변요한 목사는 부인과 함께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틀란타에 고이 잠들어 있다. 3. 선교부 사람들 코잇 선교사. 자식 잃은 슬픔을 달래며. 코잇, 한국명 고라복. 목사는 1878년 12월 21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서 태어나 1907년 목사 임직을 받고 1909년 광주에 도착했다. 그리고 1913년 순천 지역 선교의 긴급성을 느끼고 급히 순천으로 이사를 했다. 그런데 집도 덜 지어졌는데 이사를 해서 살면서 두 아이가 이질이라는 전염병에 걸리고 말았다. 부인도 아이들을 간호하다가 병에 걸렸지만 동료 선교사들의 기도와 보살핌으로 회복되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 질병을 못 이겨내고 하늘나라로 가버렸다. 이국 땅에서 두 남매를 주님 나라로 보낸 고라복 목사는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달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온 열정을 불태웠다. 한 번은 요리문답을 하는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신구약 성경 한 장이나 요리문답을 다 외우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코잇 목사는 동네 모든 성도들에게 이 행사를 알렸다. 그러자 맨 먼저 7살짜리 여자아이가 요리문답을 암송했다. 그 여자아이는 코잇 목사님 앞에 앉더니 요리문답을 단숨에 다 외웠다. 숨쉬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것 외에는 어찌나 빨리 외우는지 코잇 목사는 요리문답 책장을 넘기기가 바빴다. 그 다음 세 남매가 또 상당수의 여학생들이 부인들이 줄줄 외우기 시작했다. 마치 녹음 테이프를 계속 틀어놓은 것만 같았다. 나이가 많으신 한 할머니 집사도 완전히 다 외워서 듣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또한 불신 가족의 유일한 신앙인이었던 한 장애인 소녀는 10마일이나 되는 먼 길을 혼자 걸어와서는 완벽하게 다 외우고 씩씩하게 물었다. 저는 이것을 밤낮으로 마음속에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다른 요리문답도 있습니까? 또 외우고 싶습니다. 이 소년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코잇 목사님이 맡은 구역에서만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요리문답의 질문과 답을 완벽하게 외우는 기적이 일어났다. 코잇 목사는 자식을 잃은 슬픔을 달래면서 순천뿐만 아니라 광양, 구례, 여수, 공, 보성 등 여러 곳에서 아름다운 선교의 꽃을 피웠다. 지금도 순천 성경학교에는 그를 기리는 비가 세워져 있다. 4. 선교부 사람들 크레인 선교사. 5명이 한국에 묻힌 크레인 선교사 가문. 크레인, 한국명 구레인. 1888년부터 1964년. 목사는 1888년 2월 25일 미시시피주 야주시에 있는 제일장로교회 장로의 큰 아들로 태어났다. 1913년에 플로렌스와 결혼하자 한국 순천에 도착하여 곧바로 메산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직을 맡았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폐교당하고 평양신학교 교수를 맡았으나 1942년 일제 탄압으로 귀국하게 되었다.
갓 결혼해 남편을 따라 한국에 온 플로렌스 크레인 부인은 선교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산업 미술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녀는 틈틈이 야외에 나가 야생화를 스케치하고 노인들로부터 꽃에 얽힌 전설을 듣고 한국의 꽃과 전설이라는 책도 펴냈다. 크레인 선교사 부인 플로렌스 크레인 1931년 펴낸 영문 희귀본. 100여 년 전 푸른 눈의 외국 여성이 한국의 야생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수채화를 그렸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둘째 아들인 구보라 목사도 1916년 순천에 도착하여 어학훈련을 받고 목포 선교부에서 복음 선교사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1919년 3월 26일 유진벨 목사 부부와 함께 강연회에 가다가 병점 건널목에서 기차와 충돌하여 유진벨 목사 부인과 함께 현장에서 사망했다. 둘째 아들이 한국에서 사망하자 미국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큰 누나인 구자레 선교사도 한국에 와서 35년간 한국의 아동과 부녀를 상대로 복음 선교사로 활동했다. 이 집안의 선교의 꽃은 큰아들 구레인 목사의 첫 번째 아들인 구바울 의사의 활동이었다. 미국의 명문 의대인 존스 홉킨스 하스피텔 스쿨 오브 메디신을 졸업하고 중국 선교사의 딸인 몽메리 양과 결혼해서 1947년에 순천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전주 예수병원에서 의사 선교사로 근무하며 이승만 대통령의 주치의뿐만 아니라 주한 외교관들의 주치의까지 맡기도 했다. 하지만 3살 난 아들이 대천에서 익사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구바울 의사의 3살 난 아들뿐만 아니라 구레인 선교사의 아들과 딸도 유아 시절에 죽었다. 또한 구레인 목사의 딸이 결혼하여 낳은 첫째 딸도 낳은 지 3일 만에 죽었다. 이렇게 해서 크레인 가문에서는 구보라 목사와 구레인 선교사의 아들과 딸, 구바울 의사의 아들, 구레인 목사의 손녀 등 3대에 걸쳐 모두 5명이 한국에서 죽었다. 한 가문에서 5명이나 한국에서 목숨을 바친 고귀한 크레인 선교사 가문의 이야기는 듣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오늘 여기 124쪽까지 읽었습니다. 네. 너무 눈물 나는 일도 있어서 이렇게 울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또 이렇게 울기도 했지만 또 제 마음에 감동도 됩니다. 네. 또 마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년 전 순천으로 마실각이라는 책을 또 읽으며 그 선교사들, 초창기 선교사들의 그 가족들의 죽음과 그 많은 안타까운 순교로 정말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순천에서부터 자라나 전국으로 다 퍼지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축복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자손들에게도 또한 주고 또 이렇게 하나의 미랄이 되어 또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또 그 돌아가신 선교사 자녀분들과 또 선교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저 천국에서 계속해서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청월 입사 또 이 책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살기에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되시고 은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